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주력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국적 긴급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협상 하루 전에 무산된 게 아무래도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룬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안개 속에 빠져들게 된 한미 통상협상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업들 실적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지키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힘으로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오던 삼성전자와 희비가 갈렸습니다. 첫 소식 김한나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 22조 2천억 원,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을 추월했는데 이번에는 2배 가까이 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AI 메모리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에 이어 HBM4에서도 시장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HBM은 빠르게 성장 중인 AI 시장에서 성능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HBM의 수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0년 넘게 유지됐던 D램 시장 1위가 뒤바뀔 만큼 HBM 기술력은 반도체 기업 실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3위 미국 마이크론도 올해 회계연도 3분기 HBM 매출을 기반으로 최대 분기 실적을 썼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경쟁적으로 좀 투자하잖아요. HBM 쪽은 AI가 이제 미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AI 적용 분야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성장이 조금씩인 거 맞는 것 같고요.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계절적 비수기에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1,0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1인 현대자동차도 오늘 2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선전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해 5년 만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현대차 올 2분기 실적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현대차가 올 2분기 기록한 영업이익은 3조 6,0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10%대 영업이익 감소율을 기록한 건데요. 전체 분기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2분기 만에 영업이익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0.9%, 300억 원 넘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간 데 이어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2% 상승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올 2분기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다만 매출은 48조 2,8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수익성은 악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관세 충격 때문이겠군요. 네, 해외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정부의 관세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4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적용한 데 따른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 가격을 동결한 가운데 환율이 오르고 미국 내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관세가 오르면서 이익이 줄어든 건데요. 실제로 현대차의 올 2분기 글로벌 시장 판매 대수는 106만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3.3% 증가한 26만 2,300여 대를 판매했는데요.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인센티브와 판매 비용이 증가한 데 따라 손익이 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 2분기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오른 2,50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관세 충격 영향권에 이미 들어온 가운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판지을 한미 통상협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전격 무산된 겁니다.
미국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고위급 면담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시한 안에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우선 오늘 경제부총리가 출국해서 한미 2+2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게 불발됐군요. 배경이 뭡니까? 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긴급 일정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긴 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1시간 전에 미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이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남이 불발돼 기욱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협상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협의에서 진전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실 입장은 뭔가요? 네, 강주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한미 간 경제안보 모두 아우르는 협의를 하기 위해 베이커 국가안보보좌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이 미국 측이 거절을 해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보라며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의가 길어져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기업 총수들과 민간 공동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주요 교역국 가운데서는 대만과 우리나라 정도만 남은 셈인데 그래서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정부의 시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재계 총수들을 만나고 있고 정부 협상단은 미국을 찾아서 막바지 협상이 한창입니다. 이 내용은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죠?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배석자 없이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 이어 15일엔 구강모 LG그룹 회장, 22일엔 김동관 하나부회장, 어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례로 접견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관세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조선업계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관세 협상에 쓸 카드로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재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이 한국에 4,0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고 한국도 미국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처럼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관세율을 대폭 내려주겠다는 신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정부의 관세 협상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고 기업 역시 각각의 현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재계의 만남이 이어진 셈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협상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이 상호관세 15%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어제 15%로 합의를 했고요. 유럽연합도 15% 합의가 유력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까지 낮춘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만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경쟁력 훼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선 자동차 품목 관세를 최소한 일본만큼 낮춰야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협상은 좀 무산이 됐지만 이미 출국했던 협상단은 미국에 있잖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미국을 방문한 산업부 협상단은 미국 정부와 협상에 한창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출국한 산업부 협상단의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협상단은 내일까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함께 막바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김동필 기자 들어오는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에 역성장에서 깜짝 탈출했습니다. 소비와 수출이 살아난 영향이지만 이런 추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관세 협상이 아직 안개 속인데다가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예상치였던 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달성했던 1.2%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등의 호조로 4.2% 늘어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후 얼어붙었던 민간 소비도 회복됐습니다. 승용차 구매가 늘어났고 프로야구가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 지출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소비 지출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기 대비잖아요. 기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하지만 투자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건설 투자 회복은 지연되고 있고 미국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에 국내는 도리어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 체감 경기는 2달째 나빠졌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계약이 미뤄지고 신규 수주도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미 무역 협상에 의한 불확실성도 있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두 가지 무역 협상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약 40% 가까이 차지하는 수출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다만 46조 원 규모의 1,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지출이 본격화되면서 3분기에도 소비 회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 달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이상 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EU와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는 한때 3,230선을 넘기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통상협상 무산 소식에 상승폭을 반납했고 어제보다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의 절반 수준인 15%로 인하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쌀, 자동차 시장 개방과 75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하며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EU와의 협상도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무역 협상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오전 한때 3,2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25일로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이 돌연 연기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3,19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 기대감에 어제 각각 8.49%, 7.51% 급등했던 현대차와 기아는 2.03%, 1.04%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점 대비 다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도 15%로 낮춰졌는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증시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8월 1일부터 관세가 발효되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증시 변동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금융지주들도 오늘부터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로 나선 KB금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우선 리딩금융, KB금융이 실적을 먼저 발표를 했죠. 네, KB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1조 7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입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조 4,35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 역시 역대 최대 반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룹과 은행의 2분기 순이자 마진은 각각 1.96%, 1.73%,
0.4%포인트로 1년 새 0.14%포인트, 0.12%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그룹 이자 이익은 3조 1,065억 원으로 같은 기간 3.7% 줄었습니다. 반면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은 1조 4,300억 원으로 1년 새 17% 급증했습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에도 지난해 주가 연계증권 충당 부채 적립 영향이 사라진 데다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은 총 약 5조 1,1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로써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순이자 마진 축소 등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가 예상됐는데 비이자 이익이 늘고 예대금리 차가 커지며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 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증세 기조에도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수건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투자자들이 배당주 ETF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장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6에서 45%인 일반 소득세율 대신에 10에서 20%대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증권거래세를 원복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형 ETF 가운데 최근 순유입이 가장 많은 종목은 1,328억 원이 들어온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순유입이 가장 많은 상위 종목 10개 중 5종목은 모두 배당주와 관련된 ETF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배당주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빈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때는 매력적이다. 운용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최근 고배당 ETF의 총보수를 인하했고 하나자산운용은 오는 9월 차세대 배당 ETF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에 일부 자본시장 세제를 되돌린다는 소식은 변수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라던가 대주주 또 양도세 회피를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또 양도세 회피성으로 연말에 또 매물 출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감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대주주 기준을 변경한 2022년 과세 기준일 당시 개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을 던진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신청 나흘 만에 4조 원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주로 어디서 사용됐나 봤더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자 이 대형마트 못지않은 상품군을 구비한 편의점들이 대목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윤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소비 쿠폰이 풀리기 시작한 이번 주 들어 평소보다 판매가 5배 정도 뛰었습니다. 계란, 세제, 휴지, 그다음에 라면 등이 지금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산될 때는 저희가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되는지 모르고 고객님들께서 오시는 분들께서 차감되었다. 소상공 금액이 조금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데가 작게 그냥 오가며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된 마트 대신 편의점에선 이렇게 계란과 두부 같은 식재료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라면의 경우 1+1 행사가 적용돼 10봉지를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첫날 GS25는 지난주보다 닭고기 판매가 230%, 쇠고기 판매도 136% 뛰었고
세븐일레븐은 쌀 매출이 130%, 기저귀 매출도 50% 급증했습니다. CU는 생필품 36종을 최대 25% 할인하며 마트를 대신해 소비 쿠폰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 쿠폰 신청은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43%인 2,149만여 명, 금액으론 3조 9천여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 여파에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달여간 둔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으로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로 오를 만큼 과열 양상을 띄었지만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상승폭이 축소, 4주째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 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권에선 송파구만 0.43%로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강남권 인접지역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기 지역을 비롯해 양천, 영등포, 동작 등 이른바 한강벨트 라인으로 불리는 지역들도 일제히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수요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 옥죄는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거래시장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과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직전주 0.07%에서 0.06%로 상승률이 소폭 줄어든 가운데 경기 과천, 성남시 분당구도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1.05%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 땅값이 2.8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 용산구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 처인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정부의 이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조이기 속에서 서울시는 공급 대책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정한 모습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유휴부지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서울시가 재건축 처리기한제 도입을 통해서 공급 속도를 5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지수 기자, 재건축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급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 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6개 단계별로 모두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의 세부 절차로 나눠 기한 내 처리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도 과감하게 줄입니다. 기존엔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 은 완료 후에야 지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조합 설립을 1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비사업은 각 단계가 워낙 복잡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명 행정 절차 사전 병행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감정평가 업체를 그 이전에 선정해 사업 시행 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 각 정비사업 현장에 시와 자치구 국장급 인사를 공정촉진 책임관으로 파견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평균 18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13년으로 5년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정보가 부족해서 직장인에 비해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마이데이터와 신용평가 시스템이 마련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 마이데이터가 소상공인 버전으로도 나오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소통 지시 이후 세 번째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 신용정보 수집을 쉽게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인 마이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사업자 데이터를 통합 조회, 관리하고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창업부터 영업을 넘어 폐업 후 재기 지원까지 각 소상공인별 상황을 분석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금융 비서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모형도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30년간 장사했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의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올해 장사에도 매출이나 소득 등을 따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AI를 활용해 얻은 다른 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력이나 평판,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리뷰나 별점 정보 또는 더 나아가면 음식점 맛까지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 증권을 통해 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각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LG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LG전자는 자기 주식 보통주 76만 천여 주를 이달 말 전량 소각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602억 원 상당으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LG전자는 또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한 주당 500원씩 총 900억 원의 중간 배당도 실시합니다.